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한 주간 문화 이슈 살펴보는 시간, 문화평론가 김헌식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암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참 숙제인데, 한국 음악 레이블 산업협회가 최근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암표 막는 방법에 대한 해외 여러 나라의 그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까지 7개 국가에서 암표 규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보면요. 일본은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판매 가격보다 비싸게 재판매하는 것을 불법 전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이나 QR코드 등 전자티켓도 모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었고요. 예. 또 중국은 티켓 재판매를 불법 행위로 단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대만은 액면가 또는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할 경우에는 모두 암표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매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미국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또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는 2차 판매를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장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고요. 또 프랑스는 티켓을 판매하거나 양도가 용이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는데 이 벨기에는 티켓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원가 그대로 판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금지를 하면, 그러면 네. 걸리면 어떻게 처벌하죠? 네, 가까운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만은 액면가나 정가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또 컴퓨터 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다가 적발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크로를 이용해서 구매하거나 재판매할 경우는 최대 1,500달러 그리고 재범할 때는 5,000달러로 굉장히 많이 가중 부과되고요. 예. 캐나다는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에다가 2년 미만의 징역, 프랑스는 2천만 원 벌금에다가 위반이 반복되게 되면은 2배로 4천만 원으로 벌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벨기에는 한 8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소비자 규정에 따라서 이제 환불 취소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는데 일본과 벨기에는 티켓 구입 후에 환불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우리와는 좀 약간 다른데요. 또 중국은 1인당 한 장만 구입할 수 있고 입장시 신분증 확인하고 또 구매자 참석하는지 일치해야 되고요. 프랑스와 캐나다는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서 환불과 교환이 안 됩니다. 대만은 티켓 구매 후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해서 이런 점도 우리가 좀 다른데 이 대만은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경찰청과 수사기관을 포함해서 연합 암표 퇴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암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또 미국은 주정부가 암표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판매 자격을 얻은 사람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승인을 받은 공식 재판매업자만 입장권을 재판매할 수 있고요. 다만 캐나다는 2차 시장이라고 해서 입장권 재판매를 허용하지만 공연이 임박해서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해외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죠? 또 그 공연법이 3월 22일부터 개정돼서 네. 시행된다면서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리적인 공간에서 개인 대 개인이 암표를 파는 행위에만 이렇게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제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암표에 대해서는 규제를 거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법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상습적으로 티켓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거나 영업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대량 매집과 판매 행위를 하는 매크로, 그러니까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처벌 규정을 이번에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는 뭐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벌써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습적으로 티켓을 구매 판매해야 된다라는 상습성을 일단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으로 티켓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티켓 판매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전문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경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관련 단체죠. 한국 대중음악 공연산업협회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매크로로 대량으로 암표를 구매하는 사람 혹은 그들은 20% 이하고 정말 많은 일반인들이 암표를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 리셀테크라든지 풀미 관점에서 재테크 관점에서 판매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리셀테크라는 거는 재판매를 해서 거기에 이제 웃돈을 얹어서 수익을 올리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을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또 한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업화 점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감안하겠는가. 예를 들면 3명이 역할을 분담하는데 한 명은 예매, 한 명은 다른 사람은 판매, 다른 사람은 티켓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점화됐을 때 이걸 과연 이 법이 어느 정도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법조계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벌금은 수백만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벨기에 같은 경우는 뭐 8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현실적으로 약하다.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특히 공연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스포츠나 다른 분야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는 적발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럼 암표 문제 해결하려면 뭐를 하면 될까요? 일단 뭐 가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암표를 구매했을 때는 영구 제명 조치를 하겠다. 뭐 다시는 이제 입장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노력도 하고 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추첨을 해서 본인만 이렇게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하는 뭐 제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성명 기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항공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 항공권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이제 항공권 같은 경우는 암표가 이제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때문인데 중국과 대만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기 가수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IUC가 10주년 콘서트 티켓 판매에서 실명제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명제를 과연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가수 장범주 씨 사처럼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티켓을 종이나 뭐 이런 형태로 발매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앱에서 이제 예매를 하고 그것을 입장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암표를 바라보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연이나 작품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티켓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것은 재테크가 아니고 법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봐야 될 분들이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중간에 편취를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이 공연 문화를 이제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해외에서 한류 팬들이 공연을 보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데 웃돈을 얹어가지고 봐야 되고 또 웃돈 얹어서 본다 하더라도 안 좋은 좌석을 웃돈을 얹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음악 저작권 이야기인데 이 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내는데 아마 법원에서 패소한 모양이에요. 네. 그 패소한 이후에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논의의 장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요.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노래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틀 때마다 거기에 이제 음원 징수를 하게 되죠. 예, 비용을 내야 저작권료를 되는 내야 건데. 되죠. 예. 그런데 OTT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OTT가 뭐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OTT에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음악 저작권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라디오 방송이나
이렇게 이제 노래방처럼 음원을 징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OTT 업계에서는 이거 너무 과도하다. 더구나 우리가 지금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는 게 국내 OTT다. 그러니까 글로벌 OTT는 뭐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내 OTT는 아직은 적자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 저작권료가 이 상황에서 제대로 부과가 되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다시 좀 개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취소 소송에 대해서 결국 원고 패소가 됐다고 보니 결과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걸 중간에 좀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굉장히 화제고 영화에도 뭐 영향을 주고 뭐 드라마에도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국내에선 좀 지원책이 마련이 된다라고 이제 이런 의견 개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음악 정수에 관련돼 가지고 좀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게임의 그 연령 이용 등급 이런 거 정하는 게 그동안에는 게임물 관리위원회 정부 기구가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민간에게 위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실제로 취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핵심입니다. 주요 국가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독일, 호주 등도 공공기관이 등급 분류를 담당하지만은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다고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형사처벌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 그리고 일본은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또 범유럽 게임 정보 기구 이런 모든 기관들이 다 민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심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졸속 심의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12세에서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던 게임 여러 이제 편을 성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비용 불가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기준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기준을 발표하지 못해가지고 게이머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던 그러다가 나중에 15세 이용가로 다시 또 바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뭐냐라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유인촌 장관은 부처에서 관여하는 것보다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 심의도 하고 규제도 스스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최근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기구가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위원회 이런 기구가 이제 사전 심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게이머들의 염원인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이건 아직 모른다는 목소리가 있네요. 예, 그래서 게이머들의 입장은 여전히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사행성 게임을 심의할 권한은 여전히 게임위가 갖고 또 심의된 게임에 대해서 사후 관리도 그대로 이제 하는 만큼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행성 게임에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이제 유행 트렌드가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은 뭔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게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해외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일반화돼서 게임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사행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게이머들, 게임 산업과 정부에서 여전한 그런 논쟁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정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뭐 새로운 조치를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먹튀 운영에 관련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게임을 출시한 후에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출시하고 나서 많이 프로그램 팔고 그다음에 회원을 모집한 다음에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 중단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 게임사 표준 약관에 확률한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를 명시할 방침이라고 돼 있고요. 특히 전자상거래법상의 동의 의결제를 도입을 해서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이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경찰서에 또 경찰청에 관련해서 이제 부서를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영화 산업 이야기인데
한국판 홀드백을 법제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홀드백이 뭐예요? 홀드백은 우리가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IPTV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TV 채널 순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극장에서 안방극장까지 가는 그 기간, 그 기간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완전히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예. 심지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IPTV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그다음에 안방극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영화 제작사들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장에서 반응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 단계로 넘어가는 기간이 길수록 수익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그전에는 암암리에 IPTV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TV 순으로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수익을 보존해 주게 했는데 예. 지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너무 그 영향력을 많이 갖다 보니까 바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아예 OTT에서 개봉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이 홀드백 그러니까 좀 지연해 주는 그런 것을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정부 쪽에서 최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일각에서는 이 대다수의 이해 관계자들한테 편익이 있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이렇게 일부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판 홀드백을 법제화해봤자 그 단통법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없어서 이제 다시 없애버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 일단은 사실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고 싶은 영화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일단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입한 사람들은 영화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얼마 만에 이제 제공해 준다라고 이미 이제 홍보 광고들을 많이 했는데 네. 시행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권리가 피해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고요. 특히 좀 각 처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영화관에서 많은 관객 홍보를 담보하기 어려운 신진 창작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화 개봉 채널이 줄어들면서 제작에 참여할 기회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주목받지 못한 영화 같은 경우 빨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세계적으로 좀 이제 알리게 되면서 수익을 다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에 맞게 홀드백 제도가 적용이 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또 최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넷플릭스가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그 스틸컷 4장을 지난 2일 사전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진들이 공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아무래도 지금 2024년에 공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후의 인으로 살아남은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역할이죠. 기훈이라는 인물이 자신을 처음으로 게임에 초대한 의문의 남성, 이게 공유 씨가 맡았던 그런 캐릭터였는데 다시 마주 앉은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시즌 1에서 마스크를 벗고 정체를 공개한 프론트맨 이병헌 씨. 그리고 시즌2에서 새로 등장하는 박규영 배우의 모습이 다시 눈길을 끌었는데 시즌2에서는 도대체 프론트맨의 정체가 뭐냐. 왜냐하면 이 프론트맨 이병헌 씨가 맡았던 역할이 1회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왜 1등한 사람이 다시 또 이걸 할까?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연이 궁금했었는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프론트맨의 사연이 좀 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조유리, 이진욱, 최승현, 탑 이런 배우들이 또 스틸컷에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합류하는 배우들이군요. 이 배우들의 역할 지금 궁금증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이치영과 번님들이 부르는 당신만이 함께 듣고요. 저는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우둔한 달빛이 감싸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